아빠, 내일도 시간 되시죠? 그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남아 있었다. 남편 성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냥 손주 등원 도와달라고 한 거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잠금도 없었다. 손가락 지문으로 잠깐 스쳐 지나갔다. 카카오톡. 맨 위 대화 상대는 아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번호 우리 집 전화번호였다. 그 안엔 이상한 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요즘 아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럼 이따 카페에서 뵐게요. 은행 통장은 그대로죠. 그날 찍은 사진은 제가 삭제했어요. 사진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건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지연의 메시지를 계속 내리며 확인했다. 남편 성만과 내 며느리 지연,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오래된 카톡 목록엔 작년 제주도, 작년 설날, 심지어 남편 생신날 밤까지 둘이 단둘이 보낸 대화들이 저장돼 있었다. 어머님, 뭐 보셨어요? 지연이 거실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시선을 마주 보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아빠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뵀던 분이기도 하고요. 결혼 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자취방 구하려다 힘들었을 때 시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도, 생활비도, 통장도. 통장도? 그 말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맞잡으며 덧붙였다. 지금도 공동명의예요. 아버님 통장, 저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쪽에서 뭐라 안 하시니까. 그쪽? 그쪽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남편. 내 남편 성만. 나는 당장 서재로 뛰어갔다. 남편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가족 단톡방에 카카오톡 캡처 6장, 통장 사본 PDF 파일, 그리고 2022년 8월 제주도 카페에서 둘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모두 업로드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내 아들 태진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나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손이 떨렸고 이불이 젖었다. 심장은 아팠고 눈물은 말라가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단톡방에 올라온 첫 댓글은 아들 태진이었다. 사진, 통장, 캡처. 아무 설명 없이 올렸던 그 파일들은 이제 가족들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정옥은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셈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노크도 소용없었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어? 애 아빠 맞아? 뒤에서는 지연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옥을 지나치며 담담한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셨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 오해이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시는 건 좀. 아버님이 보면 얼마나 상처일지. 상처? 정옥은 지연을 노려보았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상처는 내가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은요. 저 아버님 뵙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였어요.
정식 연애는 아니었지만 도움도 받았고요. 근데 태진 씨를 만나고 난 뒤에는 다 정리된 줄 알았거든요. 정리된 줄 알았다? 그 말은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 순간 정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진짜예요? 지연이랑 아빠랑 사귀었었다는 거예요? 정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 지연이 누구인지 더 깊게 알아보았어야 했을까? 아니, 남편을 더 잘 알아봤어야 했던 건 아닐까? 지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아버님한텐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오해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옥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설명이 아니라 정리의 눈빛이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이 그 단단히 굳은 표정 안에 숨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천천히 베란다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게 젖고 묻히고 지워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라릴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냉장고 옆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을 지나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그가 운동화를 벗으며 고개를 든 순간 무겁게 깔린 분위기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인쇄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카카오톡 캡처, 통장 내역, 여행 사진.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정황이었다. 이게 다 진짜야? 아들은 거실 가운데에서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단톡방 폭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싼 채 말했다. 엄마가 만든 집인데 엄마가 제일 모르는 집이었구나. 며느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 진짜로 그런 감정 없었어. 예전에 조금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뿐이야. 그분이 날 많이 도와주셔서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지. 고마운 마음에 통장을 같이 썼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아버지가 숨어있는 방문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대답 좀 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서재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문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3번을 두드렸다. 부탁이에요. 지금 나와서 말 좀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는 게 더 나빠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느리는 작게 중얼였다. 그땐 저도 너무 어렸어요. 제가 지금 그분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가 겹쳐진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과거가 겹쳤다고? 그게 지금 아들 앞에서 할 말이니? 눈물 한 줄기가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일어섰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하나 모아 파일 안에 넣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방 안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소음 하나 없는 집안 공기뿐이었다. 그날 밤 그 가족은 단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다.
거실의 공기가 식어갈 즈음 그 서재방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천천히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를 꺼낸다는 듯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아 테이블 위에 널려있는 인쇄물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카톡 캡처, 통장 사본, 사진. 잠시 후 아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다 설명해야겠지.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이게 설명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며느리랑 통장도 같이 쓰고 대체 뭐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연이가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 태진이랑 만나기 전 그때 내가 조금 도왔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내가 감정이 있었다는 건 아니야. 그저 혼자 힘든 애가 보여서. 그 말에 어머니가 안방에서 다시 나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힘든 애가 보여서 통장을 나눠 썼다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그냥 내 명의의 이름을 같이 넣은 것뿐이야. 카드도 안 줬고 관리도 내가 했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연이가 말하길 사진도 찍고 만났던 적도 있다고 했어요. 감정 없었다면서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 사진은 그냥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예요. 아버님이 생신이라고 해서 그때 기념 삼아 한 컷 찍은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너희 둘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배경에 같이 앉아 있는 그 장면은 단지 우연으로 만들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다 말해야 그나마 가족이라는 이름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 태진이 너 군대 가 있던 해 내가 지연이한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어. 그땐 너희가 사귀는 사이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 애가 예전 내 딸 같아서 그렇게 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너졌다. 딸 같아서 그 말을 이제 와서 그 입으로 해요?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식탁 위 서류를 쥐어 찢었다. 그 소리는 이 집안의 마지막 긴장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가족은 3명이 울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아무 말도 없이 놓인 한 장의 쪽지. 그리고 비어있는 작은 방. 며느리는 떠났다. 짐 하나 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문 하나 닫는 소리조차 없었다. 오직 그 쪽지 한 장만이 그녀가 남긴 전부였다.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태진 씨, 미안해요. 아들은 그 쪽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식탁 맞은편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제 밤에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났었어. 현관 열쇠 소리. 지연이가 먼저 나간 게 아닐 수도 있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함께 나갔다는 것을. 아들은 그대로 작은 방 문을 열었다. 비어있는 책상 서랍 안, 그곳에 모임 통장이라 적힌 파란색 통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름, 그리고 지연의 주민번호 뒷자리. 공동명의. 잔액은 2,300만 원. 최근 한 달 사이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송금받은 계좌 중 절반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통장 사본, 입금 기록. 눈이 떨렸다. 이 집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그릇을 씻고 있었다.
소리 하나 없는 물 흐르는 소리. 무표정한 얼굴. 표정보다 더 무서운 완전히 닫힌 감정. 아버지는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차 키만 들고 혼자였다. 아들의 눈을 피했고 어머니의 얼굴은 아예 바라보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해명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앉았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오후 이 집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드나들었다. 냄새 없이 소리 없이.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찬 게 사람 사이의 공기였다. 며칠째 집안엔 침묵만이 머물렀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김치를 꺼내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거실 소파는 늘 비어 있었다. 아들은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지하 주차장에 멈춰놓은 차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건 가족 안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태진은 노트북을 펼쳤다.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결혼 전 사용했던 이름, 학교 주소지. 이상하게 빠르게 검색되었다. 마치 누군가 계속 검색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1999년 실종 동거보험금 관련 이슈. 모 병원 산재보험 수령. 사망보험금 수익자 땡땡땡. 그녀의 이름이었다. 지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문서의 남편 아니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태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건 단순한 일탈도 감정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설계된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말없이 노트북을 돌려주었고 그 화면엔 지연의 이름과 함께 보험 수익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떠 있었다. 어머니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눈을 피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낸 건 아무도 아니었다. 아들, 아내, 누구도 그를 향해 묻지 않았다. 그저 거실 중앙에 혼자 앉은 그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색 봉투, 빛이 바랜 봉투. 그 안에는 공증 문서와 인감 도장, 그리고 이름 석자가 적힌 상속 수익자 지정서가 들어 있었다. 정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 문서 속 지정 수익자란에 지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옆엔 남편 성만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날짜는 2017년 봄.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아니야. 이미 작년에 다 정리했어. 내가 그 애의 이름을 뺀 건 오래됐어.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그 화면에는 지연과 아버지의 통화 녹음 파일 제목이 떠 있었다. 계약은 유지되는 거죠? 라는. 정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물었다. 그 애가 당신한테 뭐였어?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한참 후 그는 짧게 말했다. 아무도 아니었어. 근데 나한테는 누군가였어.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다. 그건 도피였다. 정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침묵은 더 이상 이해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사랑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 문서에 이름을 새긴 사람은 누구보다 감정을 오래 간직한 사람이었다. 오전 10시 경찰서 민원실. 정옥은 무표정하게 앉아
테이블 위 신고서에 배임 혐의 고발이라고 적었다. 담당 형사는 물었다. 배우자가 맞으시죠? 며느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카카오톡 캡처, 보험 수익자 변경 이력, 공동명의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봉투 안에는 가족의 모든 흔적이 들어 있었다. 한참 후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 간 일인데 조정으로 끝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손자 책만 챙겼고 아들의 유아 시절 사진 몇 장, 그리고 3년 전 가족 사진 한 장을 찢어버렸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출근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이 모두 빠지고 난 후 정옥은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은 참 따뜻했지만 그 빛 아래 있었던 가족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녀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찍힌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입술을 꽉 물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는 너 하나만 남았다.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갔다. 남편도 그 다음날 사직서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 가족은 사라졌고 남겨진 건 정옥과 손자, 그리고 그 집 주소에 찍힌 고소장 한 장뿐이었다. 누군가는 그걸 가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옥은 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오래도록 묻어둔 배신의 공모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늦각 이극장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로 찾아옵니다.